17세기 유럽에서 마녀 사냥은 왜 전염병처럼 퍼졌을까? 어느 날 아침,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이웃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여자는 아직 아무 죄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마녀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마녀 사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전염병처럼 빠르게 말입니다. 마녀 사냥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을 몰랐고 미신에 빠졌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녀 사냥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전염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사회적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염에는 언제나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그 역할을 한 것은 뜻밖에도 인쇄술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 이후 책은 더 이상 소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녀를 구별하는 법, 마녀를 신문하는 질문, 마녀의 자백을 끌어내는 방식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마녀의 망치, 라틴어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입니다. 이 책은 신학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공포의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쇄기를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지금 보면 황당한 기준들이 가득했습니다. 몸에 점이 있으면 마녀, 물에 던졌을 때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마녀라는 식이었습니다. 논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쇄된 지식이라 믿었습니다. 공포는 이렇게 권위를 입고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마녀 사냥은 소문이 아니라 표준 절차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기준으로 의심하고 같은 방식으로 자백을 끌어냅니다. 공포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현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도 중요합니다. 17세기 유럽은 소빙악이라 불리는 기후 악화로 연속적인 흉작과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빵은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굶어 죽었으며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설명해 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국가는 무력했고 의학은 침묵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이 마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마녀 사냥이 전염병처럼 퍼진 또 하나의 이유는 고발의 구조였습니다. 마녀 사냥은 누군가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행동, 혼자 사는 생활, 도움을 자주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발하지 않으면 다음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포는 사람들을 침묵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마녀는 대부분 여자였을까요? 법적 사회적 보호가 약했던 것도 이유였지만 여기에 경제적 갈등이 겹쳤습니다. 흉작이 이어지고 마을의 공동자원이 줄어들자 구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노파들은 이웃에게 점점 귀찮은 짐이 됩니다. 그들을 돕지 못한다는 죄책감,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 이 감정은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들을 마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녀로 몰아 제거하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문제는 정의롭게 해결됩니다. 마녀 사냥의 전염성이 특히 무서웠던 이유는 그 잔혹함이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녀 사냥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합법이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마녀는 이미 악마와 계약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 고문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손톱 밑을 찌르고 사지의 관절을 벌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고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고문대 위에서 사람들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본 적도 없는 악마의 연회를 상세히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자백은 문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다시 마녀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로 축적되었습니다.
거짓이 기록을 만나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이 다시 새로운 마녀를 지목하는 순간 비극의 톱니바퀴는 완성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이 멈추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수익성 높은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문관의 수당, 재판 비용, 화형 집행 비용은 모두 마녀의 재산 몰수로 충당되었습니다. 죽여야 돈이 되는 구조. 정의가 아니라 이익이 동력이 되는 순간 광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자백의 복제 구조가 더해집니다. 고문실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다른 이름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 명의 자백은 두 명의 고발로 이어졌고 두 명은 네 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단 몇 년 만에 마을 여성 대부분이 처형되어 단 두 명의 여성만 살아남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마녀 사냥은 스스로 증식하며 마을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전염은 가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야 하는 상황. 그 죄책감은 다시 분노가 되어 또 다른 이웃을 향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인들은 병균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며 마녀 사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녀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마녀라는 설명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공포를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녀 사냥의 방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공포는 알고리즘을 타고 퍼집니다. 한번 낙인 찍힌 인물에 대해선 공격적인 정보만 반복해서 노출됩니다. 17세기의 광장이 처형의 장소였다면 오늘날의 베스트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는 현대판 단두대입니다. 과거의 마녀 사냥이 육체의 숨을 끊었다면 오늘날의 마녀 사냥은 클릭 한 번으로 퍼지며 사회적 숨통을 조입니다. 전염병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듯 광기 또한 우리 안의 이성이 깨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타임라인에 올라온 그 이름은 정말 마녀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안을 덜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일까요?